지금부터 학교폭력의 이론과 예방이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할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이야기한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학교 안에 있는 구성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가 유치원생이다라고 하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일반인이지만 즉 가해자가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은 그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퇴 또는 퇴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퇴나 퇴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일반인이나 기타 성인일지라도 피해자가 유급이 된 유예생이라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즉, 학교폭력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정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가 있는 모든 행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학교폭력의 정의에 나타나 있는 이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들 중에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조건 형법상 기준으로 그 성립 요건 및 구비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학생 보호 및 교육 측면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한다라는 서울행정법원 판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형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우리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강제적인 심부름은 또 강요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은 같은 법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것을 따돌림이라고 하고, 마찬가지 이러한 행위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면 사이버 따돌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흔히 가장 무시하는 것 중 하나가 그냥 가해 관련 측에서 장난이라고 주장하면은 이거는 장난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해 측에선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측에서 피해 관련 측의 의사에 반해서 불쾌감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라는 인천지방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가해자 측의 생각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 측의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교폭력의 유형을 좀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폭행은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난이라고 하면서 꼬집고 때리고 힘껏 밀치고 이러는 것들을 통해서 피해 관련 측에서 폭력 행위로 인식하면 그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다른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인데 보통 폭행과 같이 이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 물리적 폭행 말고 언어로 인한 폭행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은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이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 상해와 더불어 같이 일어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일정 장소에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감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협박하는 행위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협박은 폭행, 상해 또는 금품갈취와 같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인 약취와 상대방을 속여서 또 데리고 가는 유인,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등이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학생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은 명예훼손은 아무리 내용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을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진실을 퍼뜨렸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거짓 사실을 퍼뜨렸을 때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비하하는 모욕이라는 것도 학교폭력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갈,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품 혹은 여러 물건들을 빌린다고 해놓고 나서 되돌려주지 않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들을 공갈, 금품갈취라고 합니다. 일례로 선배들이 수금하기 때문에 그 수금할 돈을 다른 학생들에게 뜯어서 이제 모아가지고 선배들한테 주는 행위도 이 공갈에 해당하고, 친구들끼리 PC방 가자고 그렇게 해서 특정 학생들한테만 결제를 몰아주거나 혹은 같이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래 놓고 또 마찬가지 특정 학생에게 결제를 몰아주는 행위 또한 공갈, 금품갈취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봤듯이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행위라고 보셔야 합니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강제로 하게 시키는 행위를 강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강제적 심부름, 그리고 성폭력, 가장 요즘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은 말 그대로 성행위를 강제로 하는 성폭행도 있지만 성희롱, 성추행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성폭력은 대한민국 형법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이고, 이 성폭력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학교폭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도 받아서 같이 사회법으로 처벌도 받게 됩니다. 따돌림은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입니다. 자, 2명 이상이 동시에 이런 행위를 하면 따돌림에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따돌림을 사이버상에서 이용하면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일례로 카카오톡방에서, 단체 톡방에서 일정 학생, 특정 학생 A를 다수의 학생들이 따돌리고 비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키키 이러면서 댓글 하나만 달아도 사이버 따돌림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해서 처벌받습니다. 실제 사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들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생들의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법에 제1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도록 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지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고 징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가해 학생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학생의 또 다른 피해가 그리고 제3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자, 학교폭력의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사안 처리 흐름들을 보면서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최초로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학교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이 사안이 발생했음을 보고하고 동시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사안을 조사하게 됩니다. 학교장이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 집단폭행, 보복행위, 2주 이상의 상해, 성폭력과 같은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로서 긴급 조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를 위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그 밖에 학교장이 판단해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고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등의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보통 학교에서 내리는 긴급 조치는 2호, 5호, 6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 사안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들이 바로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권리인 수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해서 이거는 학교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학교폭력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개최하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개최할 것인지 이거를 의사를 타진하고 판단한 다음에 절차에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은 그대로 사안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경우에 다음에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학교장 자체 종결도 가능합니다.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없을 경우. 두 번째,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학교장 자체 종결도 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은 쉽게 이야기하면 피해 관련 측과 가해 관련 측이 서로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법령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만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할 경우에만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해 관련 측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내고 싶어서 막 재산상의 피해를 어떻게든 복구하고 막 진단서 발급도 최대한 안 받도록 막 설득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고 학교폭력 대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면은 학교에서는 바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자, 이곳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로는 뭐 아까보다도 더 증가한 일시 보호와 학급 교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도 학교 측에 조치를 내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학급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면 두 학생은 도저히 같은 학급에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지죠. 그러면은 학급 교체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해 관련 측에서 배상을 해야 되고, 만약에 배상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에서 먼저 배상을 한 후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가해 관련 측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피해 학생 보호만 하는 게 아니고 가해 학생 선도 및 징계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 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학교 폭력의 행위가 심각한가, 고의성이 있는가, 지속적인가, 그리고 학생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 관련 측과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다음에 1호부터 9호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 중에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 조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지만 사실상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조치는 별도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구호 조치, 퇴학 처분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인 중학생까지는 내릴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만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분쟁 조정까지도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치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 조치는 특히 가해 학생 조치 이행인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치 의결이 가능하고, 학교장이 내린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추가로 별도의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장이 직접 처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가해 학생 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면 이제 가해 학생들에게는 더 큰 조치가 계속 내려진다라는 점에서 가해 학생들 유념해야 될 측면입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 되면은 보호자 특별교육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나 교내봉사 조치를 받았다면 4시간 이내로, 그리고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조치를 받으면 5시간 이상의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고, 3개월 이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등재가 됩니다. 자, 이 중에 제1호, 2호, 3호 대상은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즉 1회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안이 발생해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동안 미뤄놨던 1호, 2호, 3호까지 모두 포함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이 이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이후에 이 조치를 이행하더라도 기재 내용은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할 때 먼저 가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를 결정하고 그 아래 조치들을 추가로 병가할 것인가를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6호 출석정지를 받은 학생이 4호 사회봉사와 3호 교내봉사, 1호 서면사과, 2호 저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병가 조치로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 4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내봉사, 서면사과, 저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조치들을 학생들이 등한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이 졸업하면은 이후에 50년 동안 보존해야 되는, 즉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 역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경미한 사안을 일으켰을 때나 혹은 이 학생들이 반성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7호 같은 경우는 졸업과 동시에, 그리고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의 경우에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폭력 기록들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2건 이상 일으켰을 경우에는 삭제 심의 대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굉장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이용해서 조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면은 그것은 이제 최종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폭력 전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 관련 측과 피해 관련 측 양측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하지만 한 명이라도 중단하고 싶다면 언제든 중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이 징계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의 관계 회복, 학생들의 정말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그램은 사안 발생 직후부터 언제까지든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치를 경감시키거나 사안을 없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조건부로 진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학교폭력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0년 피해 학생은 0.9%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학생 1000명당 약 9명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학교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응답률을 감소했지만 언어폭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다른 유형의 폭력 행위와 함께 일어나서 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은 언어 폭력과 같이 수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성폭력과 같이 수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 마찬가지 언어 폭력과 같이 병행해서 일어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따돌림은 사이버 폭력과도 같이 연계지어 일어나게 되죠. 학교 폭력 피해 유형별 비율을 보면은 언어 폭력은 초중고 모두 제일 높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주의 있게 봐야 될 점은 중고등학생에게서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 관련 폭력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초등에 비해서 2배 가까운 피해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 폭력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학교에서의 언어 폭력도 있지만 사이버 상에서의 언어 폭력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사이버 폭력과 언어 폭력이 동시에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은 20% 이상이라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중고등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초등에 비해 약 2.5에서 3배 가까운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을 즐길 수 있는 PC방 등에서 학교 폭력 발생률이 초등에 비해 무려 3, 4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이버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을 통해 다른 범죄 행위들과 연계가 된다면은 이거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처벌받기도 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최신 경향은 바로 이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카카오톡 계정을 다른 학생으로부터 혹은 후배로부터 빼앗아서 판매하는 신종 학교 폭력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요약을 해보면은요, 2021년 2월 3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인데,
자, 고등학생 B는 중3 학생 A군을 위협해서 카카오톡 계정을 강탈합니다. 그래서 당시 A군은 거부했지만 B군은 A에게 계정을 넘길 것을 집요하게 요구한 다음에 계정을 강탈하고 새로운 계정도 구해올 것을 지시합니다. 거기에 모자라서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입단속까지도 해서 이 A군은 부모님한테 자기가 오픈 채팅방에 잘못 들어가서 그래서 계정이 막혔다라는 식으로 둘러대다가 카카오 본사에 문의한 부모를 통해서 이것이 범죄 행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범죄 행위에 쓰였다라는 것은 이 강탈된 계정은 도박 사이트, 불법 홍보 업체, 보이스피싱 등에 넘기고 게임머니 받거나 5에서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정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협박하거나 아니면 감금하거나 그래서 감금한 다음에 폭행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등학생이 중학생한테 요구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 중학생이 마찬가지 초등학생한테 이어지면서 이 다단계로 계속 학교 폭력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경찰은 현재 재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을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서 이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어떤 구조냐면 불법 업자들은 이제 먼저 또 다른 학생한테 이 계정을 얻어가면서 이 자신들은 이거를 통해 대포 아이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 등에 열심히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은 돈을 받기 때문에 또 다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강탈을 하기 위해서 계정을 뺏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이 업자들은 10대들을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신뢰를 쌓다라는 것을 보여주다 보니까 가해 학생들은 계속 불법 업자들과 연계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거나 부모님 개인정보까지 손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미신고 이유를 보면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9년 대비 중학생은 2%, 고등학생은 무려 4.3% 상승할 25.3%와 35.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을 교육적 목적에서 해결해보려는 학교장 자체종결제가 법제화되어 시행되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수준만큼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가한 수치라고도 분석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원은 학교폭력 신고 의무자입니다. 즉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인지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학교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믿고 의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다라는 비율은 고등학생 중에서 2019년에는 13.3%, 2020년에는 그거보다 4.4% 감소한 8.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 중에는 당연한 줄 알고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하는 학생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학교에서의 폭력은 근절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학교 폭력 피해를 한 후에 어떻게 목격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면은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리는 행위는 2019년에 비해서 4.1% 감소한 15.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소한 폭만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응답률은 2019년에 30.1%였지만 2020년에는 34.6%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는 비율도 0.7% 증가하였습니다. 즉 방관자와 가해자가 증가하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한번 보면은요.
피해 이후 심적 고통은 고통스럽다와 매우 고통스럽다가 이제 각각 36.5%, 2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 합쳐도 60%가 넘어가는 확률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무려 37.8%가 자살을 생각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자살을 생각하는 빈도는 28.6%는 하루에 한 번 이상, 57.1%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 확률을 합치면은 무려 80%에 가까운 그런 확률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때문에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얼마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무려 16.2%가 경험을 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학교폭력은 가해자는 무감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학교폭력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가해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방관하고 있던 게 아니라 피해자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같이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이 피해가 일어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학교 안에 있는 기관들만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있는 기관들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상담을 해주지만 자, 1588-9128 대한민국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푸른나무 재단의 상담센터이고요. 117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신고 상담센터입니다. 이 푸른나무 재단은 상담이 주라면은 경찰청의 이 117은 학교폭력을 신고받고 접수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히 상담만 받고 싶은 학생들이라면은 푸른나무 재단 전화번호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같은 사안이 혹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같은 사안이 일어나면 해바라기 센터에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관련돼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이 푸른나무 재단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을 한번 보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억은 평생을 가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고통의 치유에 다가가는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용서와 화해가 병행되어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의 인간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마치겠습니다.